자, 두 번째 시간 수업하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시간은 우리 교재 197쪽입니다. 자, 우리 교재 197쪽에 가보면 중개, 보수 등 하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5주차 수업을 하고 있어요. 자, 5주차 수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첫째 주에 우리가 용어의 정의 중개 대상물을 빼고 나면 거의 이런 얘기들이에요. 뭐뭐를 잘못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다. 뭐뭐를 해라. 뭐 이따 또 세 번째 시간도 그 내용이 나오겠지만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이라는 건 전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나마 여러분들이 그런 부담을 안고 가면서도 불구하고 중개업을 하는 이유는 뭐를 하기 위한 거냐면 이게 중개 보수를 받기 위한, 그렇죠? 이것 때문에 하는 거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린 여기에 있는 법조문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법조문을 한번 볼게요. 자, 법조문을 봅니다. 32조 중개 보수 등에 가보면 1항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중개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한테 돈을 받는데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잘못해서 그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되는 경우는 중개 보수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 1항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 규정에 의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잠깐 배웠단 말이야. 아까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누구한테 받아요? 그래, 권리취득 의뢰. 이게 보수하고도 연결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3항 제1항에 따른 중개 보수 지급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조금 이따 한번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항 주택, 가로 열고 부속 토지를 포함합니다. 중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와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야들을 합쳐서 이걸 뭐라 그래요? 시도,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 내용을 갖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살짝 한번 살펴를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책을 한 장을 넘겨놔요. 자, 책을 한 장을 넘겨놓으면 제가 뭐 말 잘못했어요? 아니요. 근데 왜 동시에 뭔 얘기들이 꽉 나오는데? 자, 우리 교재 책장을 한 장을 넘깁니다. 자, 책장을 한 장을 넘기면 198쪽을 펴놓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에 관한 내용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중개 보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중개 보수라는 게 있고요. 이게 옛날 말로 하면 수수료예요. 그다음 뭐가 있냐면 실비가 있어요. 자, 이걸 구별을 한번 해보면 이 중개 보수라고 하는 것은 중개가 완성이 되어야 받아요. 그리고 이 중개 보수는 누구한테 받냐면 쌍방한테 각각 받아요. 매도인한테도 받고 매수인한테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실비라고 하는 것은 요 위에 거와 그냥 단순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구체적 내용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단순 내용을 비교하는 거예요. 요 실비는 중개 완성과는 무관해요. 그 요건 누구한테 받냐면 해당되는 사람 일방한테만 받아요. 자, 그러면 요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알고 있는 얘기지만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4억짜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매도가 있고 여기에 매수가 있고 여기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요율이 0.4%라고 한다면 이게 160만 원의 돈이 나오는데 여기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도한테도 받고 매수한테도 각각 160만 원씩 받는 거예요. 합쳐서 얼마가 돼요? 320만 원. 한 달에 320만 원씩 벌어도 예를 들어서 12달 벌면 연봉이 4천이에요. 그죠? 연봉 4천 갖고는 못 먹고 살아요. 왜? 임대료를 내야 되잖아. 그래서 안 돼요. 그죠? 그 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각각 받는데 요 실비라고 하는 것은 중개 완성과는 무관하고 요거는 쌍방한테 이게 보수는 쌍방한테 가지만 실비는 누구한테 받냐면 일방한테 받는. 자, 그럼 요 일방이라는 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아까 자, 그래서 아까
계약금 등에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에.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법조문에 보면 권리관계 확인해. 요 일방이니까 뭐 어쨌든 매도 아닌 매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럼 권리관계 확인은 누구한테 받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누구한테 받고, 이걸 묻는 거예요. 아까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누구한테 받아요? 권리, 취득, 의리.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는. 자, 그런데 권리관계 확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울산에 계시니까, 울산에 제가 예를 들어서 저 상북에 있는 물건 한 5개, 저쪽에 북구에 있는 정자에 있는 물건 한 5개, 이걸 갖다 여러분한테 팔아달라 그랬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을 해봐야 되나 돼요? 해야 돼.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등기사항 증명서, 지적도, 임야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런 거를 떼려면 돈이 든단 말이야.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뭐냐면 권리관계 확인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이 권리관계 확인에 들어가는 돈은 누구한테 받아야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누구한테 받아야 돼? 잘 생각해야 돼.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권리취득의뢰인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사러 온 사람한테 자, 돈 내세요. 이거 설명드리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누구가 내야 돼요? 권리 이전 의뢰인이 내야 돼요. 맡긴 사람이 내야 돼요. 자, 그러면 두 개가 이렇게 상반되니까 한 개만 알면 나머지는 안다는 얘기가 돼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야들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다가 중개 보수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고? 중개 보수 청구권이에요. 자, 이 중개 보수 청구권은 발생하는 시점, 두 번째 행사하는 시점, 경우에 따른 세 번째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중개 보수 청구권은 발생, 행사, 소멸이 각각 달라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교재에 가보면 198쪽 양갈로 2번, 198쪽 양갈로 2번 중개 보수 청구권의 발생 요건. 자, 동그라미 1번에 뭐가 나와요? 중개 계약이 존재할 것. 자, 이 말이에요, 이 말. 자, 이건 뭔 얘기냐면 제가 자, 제가 여러분한테 와서 집 하나 팔아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개업공인중개사인 제가 개업공인중개사인 여러분에게 집 하나 팔아주세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중개계약. 이때 중개보수청구는 발생은 되어 있어요. 근데 아직 달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 발생은 언제냐면 중개계약시. 자, 행사는 언제가 되면 중개가 완성된. 자, 밑으로 쭉 내려와요. 거기 밑으로 쭉 내려와요. 밑으로 쭉 내려오면 양갈로 3번에 중개보수청구권에 뭐가 나와요? 행사 요건. 자, 동그라미 1번에 거래 당사자 거래 행위가 뭐냐면 성립, 중개가 완성될 것이. 자, 그 다음에 우측 갑니다. 우측에 199쪽에 양갈로 4번 중개보수청구권에 뭐가 나와요? 소멸. 자, 이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게 4억짜리면 계약금이 넘어가고 조금 있으면 중도금이 넘어가고 조금 있으면 잔금이 넘어가요. 자, 원래 계약금 넘어가고 중도금 넘어가고 잔금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짝짝짝 넘어가야 사고가 안 생기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금이 넘어가고 중도금이 잔금이 안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예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에는 존재하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느냐면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되거나 취소가 되는데 누구의 잘못이냐를 보는 거예요. 자, 개업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그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되거나 취소가 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야들 둘이한테 돈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게 뭐가냐면 소멸된다요.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누구가 잘못했냐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엔 개업공인중개사의 잘못이 없고
의뢰인이 잘못해서 그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야들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시게. 그래서 요거는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 돈을 받으니까 소멸되지 않는다. 이해됐나요? 요 얘기. 자, 그래서 요 얘기는 우리 교재 199쪽 갑니다. 199쪽. 199쪽 제일 밑에 양갈로 4번 중개보수 청구권의 서면 동그라미 1번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인한 경우. 그렇죠?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잘못하면 중개보수 청구는 어떻게 돼요? 소멸된다. 자, 한 장을 넘겨봐요. 자, 동그라미 2번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이 어떻게 해요? 아는 경우. 그럼 개업공인중개사를 잘못하지 않았으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돈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자, 양갈로 5번으로 내려옵니다. 양갈로 5번. 양갈로 5번 중개보수 지급 시기. 자, 거기에 두 번째 줄에 갑니다. 두 번째 줄에 가보면 이에 관하여부터 나옵니다. 이에 관하여는 밑줄 끄면 안 되겠죠. 그 다음부터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라 약정이 없는 때에는 중개 대상무로 거래 대급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밑줄. 자, 이걸 제가 여러분한테 수업할 때마다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읽고 여러분들 밑줄 그었어요. 자, 절 봅니다. 절 봅니다. 질문할 거예요. 질문. 또 질문한다면 책 보지. 그지? 그래. 한번 더 읽어보니까. 자, 봐요. 여러분들이 개업공인중개사, 제가 의뢰인이요. 자, 제가 이거 집이 4억짜리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집 팔아달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계약서를 쓰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중개보수를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받을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받을까요? 언제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언제 받을 수 있어요? 난 막 뛰어가고 싶어. 그냥 집에 가고 싶다니까. 밑줄 건 뭐하냐고. 뭐라고 돼 있어?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 대급 지급이. 그게 맨날 똑같은 얘기 하게. 맨날 똑같은 얘기. 여러분들은 책에 밑줄을 그어야 공부를 했다고 생각해. 근데 그게 공부가 아니라니까. 밑줄을 그으면서 제대로 읽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돼. 자,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야지. 언제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봐. 이거 아까 이 상황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내일 계약서 쓴다고 저한테 전화를 해갖고 사장님 중개보수 언제 주실 거라고 물어봐. 그럼 계약서 언제 주세요? 언제 줘야 되는데요? 계약서 에이, 뭘 계약서 쓸 때 줘? 난 잔금 칠 때 줄게.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받아야 돼. 대화가 돼. 뭘 잔금 칠 때 줘요? 계약서 쓸 때 줘야지. 그러면 에이 뭐 그래. 그럼 우리 그러지 말고 계약서 쓸 때 반, 잔금 칠 때 반. 이게 뭐가 아닌가? 합의야. 약정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약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냥 잔금 칠 때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약정은 약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중간에 계약이 깨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나중에 가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서 교수님 뭐 공부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학원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이에요. 많은 내용들이 우리 책에 거의 다 들어있는 거야. 이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네. 다음에 한번 보자고. 이게 시험 문제 과거에 2문이나 나왔다는 거야. 요 짧은 지문 2개가. 자, 밑으로 내려와서 작은 새카만 네모 2번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면 주택, 갈로 열고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의 중개보수에 대한 보수와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측에 가보니까 양갈로 1번에 뭐가 나와요? 주택. 2번에 뭐가 나와요? 주택 이외.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요. 자, 한 장을 넘겨보면 자, 우측에 203쪽에 가보면 중개보수의 산출 기준 및 방법하고 나왔어요. 자, 거기에 가보니까 양갈로 1번에 산출액과 한도액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따 보여줄 거예요. 여기에 산출액과 한도액이 다른 경우다라고 보여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양갈로 2번에 가면 임대차에 월세가 있는 경우.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니까 뭐가 나와요? 교환계약.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보니까 204쪽에 양갈로 4번에 가니까 거래가 둘 이상일 경우에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것만 되어 있다.
요 내용들을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내용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여기 4억짜리가 있으면 4억짜리가 있고 여기 요율이 0.4%고 야들 둘 사이에 매매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계산하려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도 거래 금액을 중개 보수를 계산하려면 중개 보수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이게 중개 보수가 나와요? 거래 금액. 잘하셨어요. 거래 금액이에요. 거래 금액이 3억짜리인지 4억짜리인지 5억짜리인지 5천만 원짜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뭐가 있어야 돼요? 요율. 옆에 있죠. 요율 있잖아. 요율을 곱하는 거예요. 곱해서 나오는 금액을 갖다가 이걸 뭐냐면 우리가 산출액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로 나누어지냐면 주택인지 주택이 아닌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202쪽입니다. 2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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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쪽. 자, 202쪽인데 여기 있는 202쪽은 우리가 이제 실제로 한 장 앞에 안 가봐도 되는데 그냥 궁금해하니까 한 장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한 장 앞에 밑에 가보면 뭔 얘기가 나와 있느냐 하면 보충학습, 중개보수 및 실비 관련 조례 어디라고 돼 있어? 서울특별시. 하나 예라고 이제 한 장 넘겨요. 한 장 넘겨요. 그럼 이게 뭐냐면 시도로 나와 있어요. 시도로 나오는데 이건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주택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주택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울산은 뭘 봐냐면 울산광역시 조례를 봐야 돼. 자, 그러면 울산광역시 조례도 외우고 서울특별시 조례도 외우고 경기도 조례도 외우고 부산 조례도 외우고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에서는 주택의 요율은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요율은 예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는 법만 연습하는 거예요. 자, 202쪽에 별표 1 중개보수 한도 나와 있다. 그죠? 자, 제일 좌측에 거래 내용에 가면 매매와 교환과 뭐가 나눠져 있어요? 임대차.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요율표만 볼 줄 알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울산광역시 거라고 그냥 봐도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얼마짜리를 중개했냐면 1억 8천만 원짜리를 중개했어요. 금액을 찾아봐야지. 매매 1억 8천만 원짜리. 요율이 몇 프로야? 요율이 1천분의 5가 몇 프로야? 이게 0.5%예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상한이 0.9예요. 그러니까 1천분의 5가 나오면 0.5%, 1천분의 6이 나오면 0.6%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내가 금액이 금방 얼마라 그랬어요? 아니야, 거래 금액이 1억 8천. 그럼 18비에 18. 자, 18비나. 자, 0.5예요. 그렇죠? 18에다 5를 곱하면 5, 8이 40. 4 올라가고 5, 1은 5에 9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군데 이게 9만 원인지 90만 원인지 900만 원인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1억 8천만 원짜리 하나 팔아가지고 매도한테 900만 원 받으면 곱하기 2를 하면 1,800만 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연봉이 최소한 한 100억 원 될 거예요. 돈에 묻혀주고요. 아니에요. 느낌이 와야 돼, 느낌이. 근데 이거 하나 팔아가지고 9만 원 받으면 두 군데 받아도 18만 원이에요. 전기세도 못 내요. 그래서 이게 금액이 얼마냐면 90만 원. 이건 모르는데 계산기 꺼내는 순간에 여러분 답 틀렸다고 생각하면 돼. 진짜예요. 계산기 꺼내는 순간에 답은 틀리는 거예요. 이 90만 원. 자, 그런데 우측에 바로 한 칸 가보니까 한도액이 있다고. 자, 이걸 이제 볼 줄 알아야 돼. 이게 한도액이야. 한도액이 얼마나 돼서 80만 원. 자, 그러면 산출액이 90만 원인데 한도액이 80이니까 90 못 받고 얼마가 돼요? 80만 원. 이 80만 원을 대답 잘해야 돼요. 매도인한테 80만 원 받고 매수인한테 80만 원 받은가요? 둘이 합쳐서 80이에요. 각각. 그렇죠. 각각이에요. 각각. 자, 그럼 이번에 임대차로 가보는 거예요. 임대차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임대차 금액이 얼마냐 하면 9천만 원짜리를 중개했어요. 9천만 원. 요율 몇 프로? 1천분의 4죠? 0.4. 제가 금액 얼마짜리라고요? 9천. 9 곱하기 4. 그럼 36이면 36,000일까? 36만일까? 360만일까? 이해되죠? 그냥 다 되는 거예요. 근데 한도액이 얼마요? 그럼 얼마 받아요? 30만. 이해됐죠? 요게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보는 법을 알았단 말이야. 자, 보는 법을 알았는데, 자, 책을 이제는 보는 법을 알았으니까 반대편으로 한 장 갈게요. 반대편으로 한 장. 자, 반대편으로 한 장. 201쪽. 자, 제일 위에 걸 설명합니다. 자, 제일 위에 걸 설명해요. 자, 제일 위에 걸 설명합니다. 1번. 주택이요. 금방 우리가 연습을 했어요. 주택은
부속 토지를 포함을 합니다. 주택은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 자, 여기는 시도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하는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도예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은 뭐를 봐야냐면 시도조례를 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시도조례가 어디냐면 울산광역시 조례를 봐야 되는데, 울산광역시에서 그럼 이걸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이걸 국토교통부 영을 가봐야 돼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영을 가보면 매매와 교환과 임대차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매매 교환은 0.9% 이내, 임대차는 0.8% 이내. 그럼 무슨 얘기냐면 주택은 매매 교환은 상한이 0.9, 임대차는 뭐가 돼요? 0.8이에요. 그러니까 1%, 2%, 3%라는 건 없어요.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결국 요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네 가지가 발생해요. 첫 번째, 일방인지 쌍방인지를 항상 우리가 구별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아까 4억에 0.4%면 160만 원이에요. 요거는 일방한테 받는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개보수의 합은 또는 중개보수의 총액은 하면 두 사람한테 받으니까 곱하기 뭘 해야 돼요? 2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두 번째, 계산에서 나오는 금액은 산출액이라고 그래요. 옆에 한도액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교수님 언제 한도액이 있고 언제 한도액이 없냐? 그런 건 나한테 물으면 안 돼.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는 일방이고 누구는 쌍방이냐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얘네들 항상 신경을 써야 돼. 자, 세 번째 건 여러분들이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거와. 자, 요거는 이제 쉬운 예로 들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사무소가 어디에 있냐면 울산광역시에 있어요. 근데 이 물건이 어디냐면 경상남도 양산시에 있어요. 그러면 사무소 소지지 시도조례는 울산광역시, 부동산 소지지는 경상남도 조례, 각각 다를 수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어디를 적용을 하느냐, 이게 어디로 가느냐면 요거는 여기로 가요. 자, 아까 요거는 우리 책에서 어디 있는 걸 같이 가져와야 되느냐 하면, 어디 아까 물건하고 이게 다르다라고 돼 있는 곳이 있었는데 나 아까 봤는데 갑자기 또 안 보여. 어디에 갔어? 어디에 숨었어? 응? 산출액 한도액은 보이고 교환 보이고 임대차가 보이고 뭐 안 보이네. 어디에 숨었겠지. 이따가 다시 보면 되고. 자, 이 사무소와 부동산이 다니면 어디로 간다고? 사무소로. 이건 사무소로 가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더 봐야 돼. 자, 우리가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중개사무소를 배울 때는 분사무소가 나오면 숨도 쉬지 말고 어디로 가냐면 주된 사무소.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외는 있다. 그래서 이때는 뭘로 가냐면 분사무소로 갑니다. 요거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요게 주택이에요. 주택은 이렇게. 근데 주택은 단독 문제로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거래 금액만 나오면 요율만 곱하면 되거든. 너무 쉬워서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게 주택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택 외예요. 이 주택 외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봐요. 하나는 오피스텔이고, 하나는 오피스텔이 여기로 빠졌으니까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오피스텔은 다 오피스텔이냐면 그렇지 않아요. 오피스텔은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입식 부엌과 전용 화장실을 갖추었을 때만 해당이 돼요. 이렇게 되었을 때는 요거는 매매와 교환은 0.5%, 임대차는 0.4%예요. 요거는 시험 문제에서 요일을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외우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옵스텔은 여기에 들어갔으니까 옵스텔을 제외한 주택 외가 뭐가 되느냐면 전, 답, 과수원, 상가, 공장은 이제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위에 있는 글자가 그대로 나와요.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는 국토교통부 영역에 정해져 있어요. 국토교통부. 근데 국토교통부 영역에 있다 가보면 요거와 차이가 조금 나와요. 최종적으로 뭘 하면 당사자가 협의를 해야 돼. 그럼 여기서 당사자라고 하는 건 누구밖에 없냐면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밖에 없어요. 근데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우월한 지위에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제 의뢰인들을 막 급박해가지고 막 범위를 높게 받을 수 있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상한은 정해져 있어요. 국토교통부령에 가보면 매매와 교환과 임대차가 구별 없이 몇 프로냐면 0.9%예요. 그러면 이런 게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상한이 프로테이지가 안 주어지면 무조건 상한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쉬운 말로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자, 임야가 여기에 있어요. 임야. 자, 여기 10억짜리 임야가 있어요. 임야예요. 여러분들이 중개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중개 보수의 합은 얼마예요? 라고 하면 이게 계산이 돼야 돼요. 자, 물건이 얼마였어요? 10억. 요율이 몇 프로예요? 0.9. 10억에다가 9를 곱해야 돼요. 그럼 이게 9만 원인지 90만 원인지 900만 원인지 9천만 원인지 9억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설마 9천만 원은 아니겠죠? 하나판에서 9천만 원이면 양쪽에 받으면 1억 8천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9억이에요. 그냥 900만 원이에요. 900만 원. 그러니까 900만 원에다 1을 곱하면 얼마 돼요? 1,800. 중개보수가 1,8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 이렇게 단독 문제 이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 자, 이게 쌍방이냐 일방이냐 이거는 항상 따져봐야 돼. 언제라도 따져봐야 돼요. 근데 두 번째, 산출액과 한도액은 이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당사자 협의로서 여기 있는 산출액과 한도액은 어디만 나오면 주택만 나와요. 그 다음에 이게 사무소 소재지와 부동산 소재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왜? 당사자가 협의하는. 그 다음에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도 구별하지 않습니다. 왜? 당사자 협의니까.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거예요. 요거. 자, 옵스텔이에요. 자, 옵스텔 다시 한번 볼게요. 옵스텔은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입식 부엌과 전용 화장실을 갖추면 매매 교환은 몇 프로예요? 0.5%예요. 자, 임대차는 몇 프로냐면 0.4%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게 옵스텔 같은 경우에 이게 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면 어떻게 되느냐? 100제곱미터만. 그러면 이게 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가 되었으면 주택 외가 될까? 주택이 될까? 이게 문제가 돼요.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면 안 돼. 실제로 알고 있는데 질문만 하면 또 교수님이 뭐 좀 이렇게 했는 거 질문. 수업 시간에 절대로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액면대로 봐야 돼. 액면대로. 어린 애기의 입장에서 그대로 봐야 된다고. 초등학생 입장에서 봐. 그림만 잘 봐도 돼. 100제곱미터면 주택 외로 가야 돼? 주택으로 가야 돼? 주택 외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봐. 주택 외가 이렇게 나누어졌잖아. 그럼 여기로 안 가면 야가 요 위로 갈 리가 없지. 뭘로 가야 돼요? 밑으로 와야지. 그럼 몇 프로가 돼요? 0.9가 되는. 이해됐나요? 이런 말.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자, 여기 있는 요거는 우리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제일 높은 요율이 몇 분이냐면 0.9예요. 0.9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 중간에 세 번째, 요 번호상은 요게 세 번째가 되고 야가 두 번째가 되겠죠. 자, 이거는 갖다 이제 복합 건물이에요. 복합 건물. 자, 이 복합 건물은 뭐냐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주택과 주택 외가 같이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1층은 슈퍼로 쓰고 있고 2층은 PC방으로 쓰고 있고 3층은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이런 건물이 있었을 때 요거는 주택 외고 요거는 주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이거를 주택으로 보느냐 주택 외로 보느냐 항상 분쟁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분쟁이 생기지 말라고 법에서 딱 정해져 있어요. 뭐를 갖고 따지느냐면 주택의 면적을 갖고 따져요.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 되면 뭘로 가느냐면 주택으로 가요.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 되면 뭘로 가느냐면 주택 외로 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좌측에 있는 그림으로 봤을 때는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에요? 미만이에요? 미만. 그럼 뭘로 가야 돼요? 주택 외. 그러면 주택 외는 0.9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갑니다. 자, 네 번째. 자, 네 번째로 가보면 교환하고 나와 있어요. 교환. 자, 교환 한번 볼게요. 자, 이 교환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가 교환이냐라는 개념만 알면 돼요. 이거 별 얘기가 아니니까. 자, 이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재 203쪽에 있어요. 203쪽. 203쪽. 제일 밑에. 교환. 자, 교환에 가보면 교환 대상 중개 대상물 중 뭐가 나와요? 거래 금액이 큰 거기에 밑줄. 거기에 밑줄. 요것만 알면 돼요. 요것만 알면 돼요.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어떤 4억짜리 아파트와 5억짜리 단독주택을 야들 둘이가 맞바꾸는 게 교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 아파트도 주택, 요거 단독주택도 주택이니까 요일은 시도 조례로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요일은 시도 조례로 가면 거래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4억짜리인지 5억짜리인지 9억짜리인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교환에 금방 여러분들 밑줄 친 게 뭐를 밑줄 쳤어요? 큰 거. 그 뭐야? 그렇죠? 그래서 교환하면 여러분들 다른 거 기억하면 돼요. 교환하면 이자는 다 알잖아. 근데 큰데도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하면 아주 쉬워요. 교환은 누구야? 큰 놈. 큰 놈하고 놀아요. 끝. 자, 이제 다섯 번째로 갑니다. 책장 안 넘깁니다. 그대로 있어요. 자, 다섯 번째 임대차예요. 자, 임대차라고 하는 것은 이걸 임대차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증금이 있거나 플러스 갈로 열고 월차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즉 월세가 있거나 했을 경우에는 여기다가 100을 곱하는 거예요. 보증금 플러스 갈로 열고 월차임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의 금액이 나와요? 요 금액이 나왔을 때 요 금액을 갖고 요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 되면 그냥 바로 요일을 곱해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5천만 원 미만이 되면 이때는 다시 계산을 해야 돼요. 자, 다시 계산은 어려우냐 하면 그렇지 않아. 위에 있는 글자가 그대로 와요. 보증금 플러스 갈로 열고 월차임 곱하기 70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야돈 나중에 뭘 곱해야 돼요? 요일을 곱해. 자, 그런데 이게 말로 하면 이게 되게 어려운 것처럼 느껴져요. 자,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요 케이스는 한 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돼요. 이걸 뭐 여러 개의 예를 다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나머지는 산수예요. 자, 그래서 서울에 있는 이제 원룸의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는 거예요. 자, 이게 보증금이 1,000만 원. 월차임이 50만 원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데 옆에 보니까 요율이 몇 프로라고 딱 주어졌어요. 0.5%라고 주어졌어요. 이건 0.5가 될 수도 있고 0.4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0.5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시험 문제. 자, 그리고 보니까 옆에 한도액 하는 것이 또 있대요. 한도액은 25만 원 하고 되어 있고 중개 보수의 합원하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자, 두 번째는 보증금 1천만 원 월차임 30만 원 요율 0.5% 한도액 15만 원. 이번에는 임차 의뢰인에게 받는 보수는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 보증금과 월차임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무조건 뭐밖에 안 되냐면 이거는 임대차예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공식을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자, 이게 보증금 플러스 갈로 열고 월차임 곱하기 100을 해. 자, 그럼 여기 대입을 시키면 돼요. 1천만 원 플러스 갈로 열고 50만 곱하기 100이에요.
50만에다가 100을 곱하는 건 또 계산기 끓이면 상당히 골치 아파요. 50만원에 동그라미 하나 치면 500만, 500만원에 동그라미 하나 치면 5천만. 그럼 5천만원에 1000만원 더하면 얼마예요? 6천만. 자, 그러면 위에 딱 보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5천만 원 이상이면 뭘 곱해요? 요요. 그럼 이게 6천만 원? 여기 0.5%. 5, 6이 30. 그러면 3천원, 3만원, 30만원, 300만원이에요. 그렇죠? 30. 문제 없죠? 네. 근데 한도액이 얼마 됐어? 25만원. 그러면 30만원 못 받고 얼마 받아요? 25만원. 자, 그래서 이게 25만원인데 그 중개 보수에 뭐라고요? 합원. 그럼 곱하기 뭘 해야 돼요? 2를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 여기서는 1,800만 원 벌었는데 이건 50만 원밖에 못 벌었으니까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는데 50만 원짜리는 하루에도 몇 개가 될 수 있고 저 아까 말한 1,800만 원짜리는 몇 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게요. 이제 계산하는 공식 똑같으니까 자 1천만 원 문제 없죠? 네. 플러스 갈로 열고 요 월차임 얼마예요? 30만 곱하기 100. 그럼 갈로 얼마? 3천 더하면 4천. 그러면 4천은 5천만 원 이상 미만? 미만. 그럼 미만이니까 뭘 해야 돼요? 다시 계산. 이해되죠? 네. 자, 다시 계산은 보증금 플러스 갈로 열고 월차임 곱하기 70. 자, 그러면 1천만 원 플러스 갈로 열고 30만 곱하기 70. 37이 21. 그럼 2,100만 원에 1,000만 원 더하면 3,100만 원. 그러면 여기에 3,100만 원 곱하기 0.5%. 그러면 5일은 5, 3, 5, 15. 15만 5천 원. 근데 한도액이 얼마야? 15만 원. 그럼 요거 못 받고 요것만 받는다고. 근데 요거는 임차의리니까 얼마 받아요? 15만 원. 이해가 됐나요? 네. 요렇게. 자, 요게 이제 임대차예요. 자, 우리 교재의 203쪽에 임대차에 월세가 있는 경우, 그렇죠? 그래서 밑에 박스에 가보니까 거래 금액에 임대차 보증금 플러스 갈로 열고 월차임 곱하기 100을 해서 5천만 원 이상이면 거기다 요율을 곱하면 되고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임대차 보증금 플러스 갈로 열고 월차임 곱하기 얼마? 70. 거기다 뭘 곱해요? 요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 갈게요. 6번. 자, 이제 여기는 없고 한 장을 넘겨봐도 없고 그러면 또 한 장을 넘겨보면 있으면 좋겠는데 제발 좀 있어라. 아, 저쪽에 있네. 206쪽 제일 위에 있네. 분양권. 그쵸? 자, 분양권이에요. 자, 이 분양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분양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이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지금 짓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이런 경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총 분양가가 4억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가 위치가 좋다고 프리미엄이 5천만 원이 붙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계약금으로 얼마를 낸 상태냐면 5천만 원을 낸 상태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요 아파트라는 느낌이 들었으니까 야는 뭐가 되느냐 하면 요율은 어디에 따라가냐면 시도 조련. 그럼 여러분들 이걸 중개를 했을 때 도대체 저걸 거래 금액을 얼마로 잡느냐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거래 금액이 얼마잖아요. 분양가 4억에다 프리미엄 5천만 원 붙었으니까 4억 5천만 원이 거래 금액이냐의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분양권 전매는 이 거래 금액을 어떻게 하느냐면 기납입 금액이에요. 기납입 금액이에요. 즉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낸 돈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얼마 냈어? 5천. 플러스 프리미엄만 거래 금액을 해요. 그럼 거래 금액이 얼마예요? 1억. 1억에다 요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자, 그래서 요걸 하면 여러분들 이제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다가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와 지금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게 어떻게 해요? 달라요. 이렇게 했을 때 막 여러분들이 혼란해요. 혼란에 빠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험 칠 때까지는 무조건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는 통상 이게 경기가 좋으면 매도한테 100만 원, 매수한테 100만 원 받아요. 법에 맞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교수님 어떻게 해요? 라고 물으면 이거는 초과금품 수수예요.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초과금품 수수는 뭐냐면 무효예요. 무효.
무효. 그러면 돌려줘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자격증 딸 때까지는 돌려받았다가 자기가 중개업 하면 이제는 어떻게 해? 그보다 더 받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된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자, 이 권리금이에요. 자, 권리금은 이거는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문제 없죠? 예. 자, 근데 이 권리금이라는 어디서 나오냐면 상가 중개에서 나온다는 거야. 자, 그러면 상가 중개를 했는데 요거는 원룸이니까 이렇고 제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상가 요 옆에 가면 좋은 커피숍이 있어. 그냥 그거 예를 비슷하게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보증금 1억에 월차임이 500이야. 야, 이거 되게 큽니다. 그럼 이게 얼마짜리냐면 이게 6억짜리예요. 상가 임대차 하면 이게 6억짜리라고. 그럼 여기 요율이 얼마냐면 0.9예요. 그럼 여기다가 구급하면 6, 9, 54예요. 540만 원이에요. 그러면 양타하면 얼마가 돼요? 1080만.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야가 권리금을 1억 받아달라 그래. 이렇게 할 때 이거는 법적으로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보장받는 금액이에요. 여기에 권리금 1억을 중개했을 때는 공인중개사법의 요율에 적용을 받지 않는, 돈을 못 받는다가 아니고 요율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계신 분이 현재 이제 커피숍의 현 주인이야. 요 옆에 오시는 우리 사장님께서, 요 사모님께서 커피숍을 인수하려고 그래. 그럼 여기에 보증금과 월차임을 누구한테 주냐면 요 앞에 계시는 임차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건물 주인한테 주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요 현재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돈이 오가는 게 뭐예요? 1억이에요. 이게 권리금이잖아. 그럼 여기에 권리금 할 때 제가 여기 있는 현 임차인이 저보고 1억 받아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죠. 사장님, 권리금 1억 세요. 안 돼요. 좀 낮춥시다. 필요 없어. 난 1억 안 주면 안 팔래. 이렇게 했어. 그러면 내가 또 두 번째 말 그냥 물러 쓰면 안 되지. 그러면 1억 받아주면 저한테 얼마 줄 건데? 그럼 여러분들 저한테 그래야죠. 그럼 얼마 받고 싶어요? 제가 1,000만 원 주세요. 그랬어. 1,000만 원 주세요. 그럼 이쪽에서 그래. 1,000만 원 세긴 센데 내 1억 받아주면 1,000만 원 줄게. 그러면 나는 1억 받아주고 1,000만 원을 받아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해됐죠? 이게 끝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1,000만 원 안 주면 깎이겠죠. 그죠? 그거는 뭐 제가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 8번째. 자, 요거는 아까 우리가 책에서 지나왔던 거예요. 자, 지나왔던 거라서 요 권리금은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권리금은 우리 교재 206쪽에 9번에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가서 동일한 중개 대상물 어디 나오면 204쪽에 나와요. 204쪽. 자, 204쪽에 가면 새파란 글씨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뭐뭐 받아요? 매매. 자, 이거를 제가 칠판에 그림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알아듣기 쉽게 그냥 2층 단독주택을 그린 거예요. 자, 1층, 2층에 현재 A라는 주인이 살고 계세요. 1층에 B라는 임차인이 살고 있어요. 이게 중개가 되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여기에 있는 요 주인이 새 임차인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있는 과거에 있는 임차인이 뭐가 되면 새 주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 상황이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여기 집 주인이 집을 팔고 누구가 샀어요? 1층에. 여기 임차인이 1층인 사람이 새 주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새 주인하고 과거의 주인이 뭘 계약했어요? 임대차. 자, 그러면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집 한 채잖아. 동일한 당사자 간에 야들 둘 사이에 뭐가 일어나냐면 A와 B에 제일 먼저 뭐가 일어나냐면 매매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B와 A 사이에 뭐가 있어요? 임대차. 이게 각각 이루어진 게 아니고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졌어. 그럼 이게 원래 거래는 두 개가 일어났다고. 매매와 임대차가 일어났는데 개업공인중개사인 여러분들은 뭐만 받아요? 매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제 현실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렇게 해야겠죠. 사모님 원래 매매도 받고 임대차도 받아야 되는데 사모님이 너무 이뻐갖고 저는 그냥 매매만 받겠습니다. 립 서비스 확실하게 해줬다, 그죠? 법에서 뭐만 받으라고요? 매매. 요거 이해되죠, 그죠? 요런 얘기. 자, 그럼 요번에 두 번째 경우로 한번 가볼게요. 똑같은 그림이에요. 똑같은 그림. 자, 여기에 B라는 새 주인이 들어왔어요. 요 사람이 집을 샀다고. 그런데 여기에 A라는 사람은 이사를 가고 여기에 C라는 새 임차인이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걸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여기에 있는 A와 B 사이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매매. 이해돼요? 네. 그럼 B와 C는 뭐가 있어요? 임대차.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두 개를 다 받을 수가 있다. 그럼 이거는 동일한 알 때는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책에서 말하는 요거는 뭐냐면 동일한일 경우에 뭐만 받아요? 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책에서 아까 살짝 빨리 못 찾았던 게 요 3번과 4번인데 여기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우리 교재에 206쪽 양갈로 7번 적용 조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 소재지 조례와 중개 대상물인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 뭐냐면 이게 주택이에요. 주택만 이게 해당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했을 때 밑에 가니까 뭐가 나와요? 중개사무소. 나왔나요? 네. 자, 그 밑에 가니까 양갈로 8번에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적용 조례가 다른 경우 이것도 뭐만 해당되면 주택만 해당돼요. 자, 그 밑에 조례가 뭐가 보이냐면 분사무소 소재지 밑줄. 자, 그 다음에 우측 갈게요. 우측 207쪽 중개보수 제일 밑에 중개보수 207쪽의 제일 밑에 중개보수 한도 초과시 제재 및 효과예요. 자, 이건 뭐냐면 이게 결국 위반시가 되는 거예요. 위반시. 이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돈보다 더 받으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 초과 금품수수에 우리가 조금 이따가 배우는 금지행위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행정형벌은 뭐가 냐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개업공인중개사는 뭐를 받냐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소공인은 뭐를 받냐면 자격 정지를 받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책에 가니까 동그라미 1번에 행정형벌은 뭐가 나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동그라미 2번에 가니까 행정처분에 가니까 개업공인중개사 뭐가 나요? 상대적 등록 취소. 소속공인중개사 뭘 받아요? 자격 정지. 자, 밑에 가서 효과 갈게요. 효과. 한도액을 초과하는 보수 약정은 초과 부분에 대해서 뭐가 돼요? 무효. 이미 보수를 수령하였다면 이런 부당이득에 대해서 뭘 해야 돼요? 반환.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요런 얘기.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 요번에는 요걸 갖고 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초과금품 수수가 어떻고 한도액 초과된다는 게 어떤 거냐면 자, 요렇게 4억짜리를 중개를 요렇게 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매도의뢰인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사모님,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제가 4억 받아주느라고 무척 고생을 많이 했고 매수인 설득하느라고 커피값만 해도 여러 수억이 들어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아들었다고 이렇게 하면 공부 잘하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매도 사모님한테 200만 원을 받았다는 거야. 200만 원을 받으면 법정 보수가 160만 원이에요. 그럼 이게 초과금품 수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전체가 200만 원이 무효가 아니고 법정 보수는 괜찮고 초과된 부분은 40만 원은 무효예요. 이건 부당이익으로 언제라도 돌려줘야 돼. 이건 무효예요. 이해가 돼요? 요런 얘기. 그래서 이거는 요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 원래 FM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가는 순간에 여기서 배운 건 다 까먹고 현실에 선배들이 한 내용만 이제 머릿속에 들어온다. 그죠? 거짓말 같아요. 제가 1박 2일 여러분들 같은 사람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가면 갈수록 이제 책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책에 가까워져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보다는 여러분들 후배들이 더 책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옛날에 관행대로만 하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꼰대 소리 듣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둘째 시간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 잠시 쉬었다가 209쪽부터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